내년 총선 때까지는 크게 뭐 위기 나올 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투자 개념과 플러스 트레이딩 개념이 없는 분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으신 분들은 이익 실현하시고 탑승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라.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내년 이제 투자 전략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 9월 이제 약세장 내지는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장세에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좀 낮은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짝수에 홀수에 말씀도 주셨지만 내년에는 선거가 많단 말이죠. 한국은 총선이 있고 미국도 이제 대선이 다가오는데, 이 또 선거가 있는 해가 증시가 역사적으로 뭐 또 좋았던 경향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내년 전망을 좀 좋게 보시는 건가요? 선거가 있었던 해보다는 올해가 대통령 3년차. 네.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 3년차의 평균 수익률이 한 22.8% 나오면서 미국의 S&P 500의 평균 수익률 한 10에서 12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압도적으로 높고요.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해가 대통령 2년차죠. 그래서 2018년 트럼프 2년차였고,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2년차가 2022년이었죠. 그렇게 저는 조금 의도적으로 누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극적인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봐라. 주식시장도 이렇게 올랐고 경기도 좋아졌으니까. 의도적인 그런 정책적인 리스크가 대통령 2년차에 있고 3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계속 부양한다고 보고요. 우리나라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 이렇게 대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빌려줬던 그런 대출 자금을 계속 지금 5번째 연장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 총선 전까지는 뭐 터질 일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정책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국내도 그렇게 뭐 무슨 위기설 자꾸 나올 때마다 내년 총선 때까지는 크게 뭐 위기 나올 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하나의 뇌관이긴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선거 전까지는 어쨌든 작년 2022년에 있었던 그런 굉장히 호키시했던 그런 금융정책이 다시 재현되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는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할 거다라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수에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내년 5월 정도까지 이번 그 상승의 랠리를 즐기고, 일단 내년 하반기에는 또 조심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선트 7만 다루면서 저도 한국 주도주였던 2차전지도 약간 놓친 것 같은데, 2차전지 현재 개인이 상당히 좀 주도한 장세에서 수익률도 많이 보신 분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올해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나왔지만 개인이 순매수를 많이 한 종목이 기관이 순매수를 많이 한 종목보다 수익률이 일부 높은 종목이 많았다, 뭐 이런 보고서도 퀀트 보고서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2차전지 버스 탑승 노리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신 분하고 이제 탑승을 하시려고 하는 분 나눠서 말씀드리면, 주식은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화투판에서 왜 돈을 잃는지 아느냐라고, 타짜 2인가 3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돈 잃을 때까지 안 일어나서 그렇다고. 네, 돈 따고 일어나는 게 제일 얄밉잖아요. 카지노 입장에서도 그게 제일 얄미울 거예요. 딱 앉자마자 뭐 슬롯머신 하면 했는데 와르르 쏟아졌는데 그걸 갖고 계속 해야지 되는데, 돈 따고 일어나는 게 제일 얄밉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도 우리나라 시장은 투자 개념과 플러스 트레이딩 개념이 없는 분들이 좀 그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 개념 없이 트레이딩만 하는 것도 안 되고요. 트레이딩 개념 없이 투자만 하는 분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분을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아는 제 주변의 슈퍼개미들이나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트레이딩도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금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저는 챙기고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챙기고 나오시고, 그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챙기고 나오시면
10월 전후로 해가지고 또 얼마든지 내가 산 가격보다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뭐 2차 전지에 관한 질문을 4월 달부터 계속 받았었는데 8월 달까지는 이번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 이슈가 있댔잖아요. 제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를 꼽아라면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예,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만 보다가 수급을 놓쳐서 이렇게 뭐 그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8월 말자로 네, 편입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2차 전지주들은 좀 빠졌는데 이래 아직까지 위에 있는 주식들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번에 4가지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그리고 JIP, 그리고 에코프로인데 이런 주식들은 그동안에 이제 퀀트 분석을 해보면 편입 전까지 강하고 편입되고 나서 3개월 정도는 시장보다 언더퍼폼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100%는 아니지만. 예, 그렇다면 뭐 확률적으로 높은 거를 우리가 따라하는 게 맞기 때문에 먹으신 분들은 네, 이익 실현, 네, 이익 실현하시고 탑승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10월 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먹었으면 이제 이익을 챙기고 이제 아직 못하신 분들은 탑승기에 오니까 좀 기다려 보시라 말씀 주셨습니다.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이게 미국에서는 올해 테슬라보다도 어쨌든 강하게 올랐던 주식이 엔비디아였는데요. 엔비디아가 한국에서는 HBM 밸류체인에 대한 전반적인 좀 강세로 좀 나타났는데. 반도체, 사실 메모리 여전히 업황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이고 PC, 스마트폰 잘 안 팔리는데 이 HBM 밸류체인이 뭔가 현재 뭐 성장 전망은 이제 좋게 나오는 건 맞지만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또 상반기에 좀 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HBM 국내 관련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또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경제방송에서 한 3개월 내내 얘기가 되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제가 처음 썼던 책 투자의 본질에도 나오지만 주식 투자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에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너무 다 알아버리면 사실 먹을 게 없거든요. 그게 소위 말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HBM3에 대한 부분이 많이들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정말인가 약간 이런 부분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약간 5대5인 것 같아요. 보면 5대5인 것 같고 단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MSCI 편입되는 이슈가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발생할 그런 이익을 많이 좀 땡겨온 것 같아요. 예, 땡겨온 것 같아서 한미반도체도 조금 기다렸다가 좀 밸류에이션이 싸지면 사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고 HBM3를 지금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하이닉스죠. 네, 하이닉스인데 독점 공급을 엔비디아에서 GPU랑 같이 묶어서 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산업의 성장성 분석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경쟁 구도 분석이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은 내년까지는 이 HBM3 시장이 거의 40에서 50%까지 올라오거든요. 그게 꽤 좋습니다. 예, 산업의 성장성은 일단 좋아요. 그런데 경쟁 구도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HBM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3를 이제 9월에 출시한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을 봤더니 마이크론은 쟤네들 내년 상반기에도 할 수 있나? 네, 약간 그런 수준이에요. 그게 정말 다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HBM3의 내년도 전체적인 마켓시어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 45, 45 그리고 마이크론이 한 10% 내년에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전에 그동안에 이제 DRAM 시장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낸드는 좀 더 많죠. 플레이어가 중국 업체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DRAM의 차세대 제품, 고가 제품이
경쟁 구도가 마이크론이 지금 못 따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디램 메이커인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위로 좀 남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소문나지 않은 곳을 저희가 찾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외 업종을 찾다 보면 뭐 대표적으로 뭐 인터넷, 게임, 바이오 소외 업종 많이 거론되고 있고 뭐 이거 말고도 화학이라든지 뭐 금융, 건설 뭐 이렇게 소외 업종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소외 업종 중에서 좀 길목 지키는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업종이 어떤 걸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가 잔치집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잔치집 찾아다니는 건데 제가 잔치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소문이 많이 났어요. 와, 거기 가니까 정말 먹을 거 만들어. 나 배 터지게 먹고 나왔다. 특히나 주식 투자자들이 이 사람이 배 터지게 먹었다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못 견디고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관심을 갖죠. 네. 그러면 배 터지게 먹었잖아요. 그러면 과연 갔을 때 음식이 남아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너도 먹었어? 나도 먹었어? 또 배 터지게 먹은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는데 잔치 시간이 5시부터 11시라고 따져보면 어정쩡하게 10시에 갔다가 봤더니 소문은 많았는데 그 잔치집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음식이 안 나오지? 네, 그럴 수가 있고요. 먹다 남은 음식 좀 먹고 있다가 새로운 음식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11시 되면 이제 주인이 어딜 가? 잔치 끝나서 하는데 어딜 가? 설거지하고 가야지. 이거 다 치우고 설거지하고 가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얄밉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가서 좀 먹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끝까지 먹지 말라고요. 끝까지 먹지 말고 뒤에 오는 사람들 좀 먹을 거. 왜냐하면 뒤에 오는 사람이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사람 먹을 거 있을 때 나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거지거리만 남아있으면 근데 다들 여기서 팔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잔치집에 내가 다른 사람이 배 터지게 먹고 나왔다라고 해서 밤 10시, 10시 반에 끝날 때 가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외된 업종에 들어갈 때는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되는지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리면 차익거래라는 게 있어요. 그죠? 현선물 차익거래가 선물이 보통 현물보다 높게 선물이 거래되다 보니까 높은 선물을 매도를 때리고 낮은 현물을 매수해서 만기까지 기다리면 만기에 붙으니까 요걸 따먹는 게 이제 차익거래, 무위험 차익거래라고 하거든요. 위험이 없어요. 시장이 폭락해도 어쨌든 같이 빠지고 시장이 올라가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 갭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걸 이제 차익거래라고 하는데 시간 차익거래 개념을 항상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 시간 차익거래는 뭐냐면 뭐 기다리면 다 회복될 건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벌벌 떨면서 밑에서 저렇게 주식을 팔지? 그게 제가 작년이라든지 코로나 때 저 사람 박전무는 왜 저렇게 이렇게 지금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사러 그러지? 그게 제 머릿속에는 거의 무위험 차익거래예요. 그런데 어떤 기업을 사라 그랬죠? 세계 1등 기업을 사라 그랬죠.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엔비디아든 하물며 삼성전자다. 거기다가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업들이 고금리 때문에 42만 원 갔던 게 15만 원까지 가고 9만 6천 원 하는 게 5만 천 원 가고 PBR 밴드로 보면 바닥에 갔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세계 1등 기업들은 경기 사이클을 타더라도 결국 올라와요. 그러면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되느냐?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거 보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바닥에서 1년 반 기다리면 다 올라와요. 고점에서 잡으면 한 3년 기다려야 되는데 바닥 근처에서 사면 1년 반 기다리면 다 올라와요. 그게 바로 시간 차익거래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소외 업종을 들어가실 때 주가가 싸져 있잖아요. 싸져 있는 주식을 사러 갔을 때는 내가 얼마나 기다리면 되지? 이 듀레이션을 투자 듀레이션 기간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방송 때도 뭐 중국
그 소비주 잘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23,000에서 5만 되고 9만 되고 이러면 연말 되면 30에서 뭐 50만 갈 것 같은데요. 그럼 뭐 기다리면 다 매출이랑 영업이 회복될 거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소외주를 우리가 투자하실 때는 기다리면 된다라는 부분이고, 성장주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초전도체, 뭐 맥신, 이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초전도체 뉴스 다 보죠. 딱 보고 야, 이거 언제 상용화되지? 근데 이게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했다고 했을 때 이걸 상용화는 누가 시켜주지? 뭐 이런 상용화 시킬 때는 제일 앞단의 기업은 또 뭐가 될까? 뭐 이런저런 생각해 보면 1년, 2년, 3년 기다려도 뭔가 구체적인 청사진이 안 그려지죠. 그러면 이게 시간 차이 거래가 아니라 잘못하면 내 돈이 기회비용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잔치 열리는 줄 알았더니 도대체 잔치가 언제 열리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주도 내년, 내후년부터 상용화되고 내년, 내후년부터 3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폭발적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런 타임의 그런 듀레이션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런 차원에서는 보면 현재 그 소외 업종 중에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네이버 같은 경우가 보면 이번에 2분기 연속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네,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과연 챗GPT를 네이버가 방어를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건데, 보니까 챗GPT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는 부분. 그러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인데, 한글 데이터가 우리는 6,400배나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검색에서 구글로 들어갔다가 우리나라 뭐 식당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네이버 들어가서 찾는 게 훨씬 더 데이터가 많은 것처럼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네이버가 인수한 미국의 포시마크 같은 회사, 벌써 흑자 전환되는 거야. 그리고 또 내년에 웹툰을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거죠. 주식이 6개월 뒤에 아까 뭐 수급 모멘텀도 마찬가지지만 6개월, 1년 뒤에 뭔가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아요, 기분이. 1년만 기다리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겠네. 그러면서 그 차익 거래에 대한 수익률이 계산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웹툰 상장권까지 뭐 이렇게 보면, 야, 지금 다들 2년 전에 잔치집, 네카오 잔치집에 너무 늦게 막 몰려갔다가 물리신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그걸 그냥 가만히 이제 들고 계신 분과 이제 안 들고 계신 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이버를 들고 계신 분은 가만히 들고 계시면 그냥 그 물린 가격 다 회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얼마든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가격대라는 부분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영진의 그런 여러 경영 방침이나 이런 걸 보면 네이버랑 조금 다르죠. 네이버는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예, 수많은 밑에 사업부가 있지만 뭐 따로 이렇게 성장하는 이슈도 없고, 예, 그런 측면에서 아직 카카오가, 저는 경영진만 조금 네이버를 이렇게 아니면 미국의 그 기업들을 벤치마킹 하시면서 경영진이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카카오도 내년에 금리가 인하를 하면서는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